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책 후 거래 급감과 함께 규제 지역 지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잠시 후 경제포커스에서 한 달을 넘긴 11호 대책의 효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일상을 기록하죠. 하지만 내가 남긴 한 장의 사진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최근 동의 없는 촬영과 SNS 무단 게시가 늘면서 초상권 침해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세무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카메라 촬영 관련 법률 상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주연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상승 출발을 했어요.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네, 코스피가 다행히 검은 금요일을 털어내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AI 버블이 변화되고 또 간밤에 재계 총수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지수는 1.47% 오르면서 4,07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수급 주체를 보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 나타내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웠었는데 지금은 2,07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144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현재 2,14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면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거래일에 크게 빠졌었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각각 3.09%, 6.43%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일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공급 가격을 6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반적인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시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43% 오르면서 그래도 900선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면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도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71억 원, 기관이 53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개인은 1239억 원 사자세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일라이릴리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3.39% 오름세 시현해내고 있고요. 또 파마리서치랑 상천당 제약도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 대장주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도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호재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어제 45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이 편택 사업장 오라인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점이 관련주들의 모멘텀을 불어넣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듯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 메모리 시장의 공급 부족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도 앞으로 생산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쪽으로 기대감이 쏠리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 개입으로 금요일에 크게 빠졌었는데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나온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이 상승폭은 어느 정도는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환율은 1,451원에서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는 1,458원 90전에서 거래가 되면서 계속해서 1,4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 유로화와 엔화는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1,692원대, 엔화는 942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주연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대기업들 통큰 투자 발표가 큰 이슈인데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주요 기업들이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주말 사이 말 그대로 빅뉴스가 나왔는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억소리 나는 그 이상의 투자 보따리를 풀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어제 오후 이 재계 총수들과 만나 후속 논의를 발빠르게 이어갔는데요. 기업들과 이렇게까지 합의 잘 맞은 적이 없다.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감사 인사로 오늘 떼고는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7개 그룹 총수들이 모였는데 삼성과 SK, 현대차, 그리고 LG 이렇게 4대 그룹이 발표한 투자 규모만 800조 원이 넘습니다. 와, 네. 네, 엄청난 규모죠. 예.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는데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평택 사업장 오라인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예. 이 지역 거점 투자를 늘리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인수를 마친 플렉트 그룹의 한국 생산 라인을 광주에 마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건립할 SPC 컨소시엄의 주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 SDS는 전남과 구미에 각각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예. 삼성 SDI는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울산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곳 중 하나인 현대차도 이에 질세라 12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고요. 네. SK는 2028년까지 128조 원을 들이기로 했는데 최태원 회장은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밖에 LG도 5년간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이 앞다퉈서 초대형 투자 보따리를 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부가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를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 기업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일단락되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모습인데 우리나라가 투자하기로 한 자금이 어디에 쓰일지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는 크게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재량권 투자하는 2천억 달러의 현금 투자,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율권을 갖고 민간 기업 투자, 대출, 보증을 유연하게 섞어 구성하는 1,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로 나뉩니다. 예. 미국은 이 2천억 달러를 에너지와 반도체 핵심 광물을 비롯한 이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상황인데 특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은 중국과의 AI 레이스에서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기 위해서 구글과 메타, 오픈 AI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가 따라가질 못하면서 심각한 변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투자 공백이 있는 이 대형 원전 SMR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확장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앞서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는 자리에서 조선에 이어서 원전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율적 투자가 보장된 조선을 제외하면 이 원전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콕 집은 셈이죠. 우리 정부도 향후 대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원전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이 밖에 트럼프의 핵심 국정 과제인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
또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진땀을 빼게 했던 히토류 등 전략 사업에 쓰이게 될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가 3년가량이라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한국의 경우 2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연간 투자 금액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남은 임기 투자 가능한 금액은 600억 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법적 구속력도 없어 이 서명 당사자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최소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할 이 초대형 투자를 바탕으로 한 관급 공사가 예상되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압박 때문에 투자 카드를 꺼내든 상황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는 각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극대화해서 실질적인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부동산 소식인데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한다는 집계가 나왔어요. 네, 연거푸 고강도 규제가 쏟아져 나오곤 있지만 이 서울 아파트값 요지부동이죠. 네. 이렇게 이래서 언제 서울 땅 한번 밟아보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웃을 일이 아닌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표본 6만 1,000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해봤더니요. 당시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가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로 나왔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가량을 꼬박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서울 말고는 살만하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당 지표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온 세종은 8.2배, 아이고. 경기 6.9배, 예. 대구와 인천 등도 마찬가지로 6배 넘게 나타났고요. 네. 권역별로 수도권과 도, 광역시 모두 다 늘었습니다. 이 내 집 마련이 이렇게나 어려운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같은 기간 전국이 60%를 넘겼고요. 지역별로 봐도 수도권과 광역시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예.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때 이 가계대출도 같이 느는 게 시장의 상식으로 여겨졌잖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현금 부자, 주식도 코인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대출과 무관하게 집값이 오르는 모양새인데 이게 대출만 규제해서 될 일인가? 가뜩이나 하는 내부에 이런 자금 흐름을 추적할 권한도 없어서 시장 변화에 깜깜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응책이 너무 평면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시장 금리가 뛰면서 은행 대출 금리도 올랐고요.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요. 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 문이 거의 닫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6%대 올라섰습니다. 예.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주담대 혼합평금리는 연 3.9에서 6% 수준인데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평금리는 약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8월과 비교해보면 상단이 0.5%포인트, 하단이 0.4%포인트 넘게 높아진 건데 신용대출 금리도 연 3.7에서 5.25%로 높아졌고요.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최근 수개월 동안 대출금리가 이렇게 뛴 건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특히 최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건넨 이 방향 전환이란 워딩이 채권 시장을 흔들어 놓기도 했죠. 네. 집값, 환율 불안까지 겹쳐 실제로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만큼 시장 금리와 동반한 대출 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은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돈줄을 다소 풀기로 했습니다. 이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인데 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모두 3조 3천억 원을 풀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부터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을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 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이면서 네. 이 수익성과 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이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인데 네. 키오스크, 무인 결제기 같은 스마트 기술 도입 내역을 제출하거나 직원 수가 늘었다 같이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하면 최대 1억 원, 개인 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지역신보 간 위탁 보증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분들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을지 않을까 싶고 혹시 네. 세무조원 가족분들 중에도 해당되시는 분 계시면 체크해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곧 김장철인데 다행히 올해 배추값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한창 금배추다 뭐다 하면서 식당에서 김치 한 접시 더 달라고 하기 참 눈치 보이기까지 했었잖아요. 아이고, 네. 네, 김장철 앞두고 다행히 배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포기당 7,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값 3,000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예. 전달과 비교해봐도 50% 넘게 저렴해졌습니다. 매년 오름세를 보이다가 특히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맞물리면서 귀하신 몸이 됐었는데 예. 정부가 추석을 전후해 본격적인 수급 관리에 나서고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간 모습이고요. 또 배추뿐 아니라 무나, 대파, 양파, 마늘 등 다른 김장 재료 가격도 대부분이 한 달 전이나 평년과 비교해 하락세를 보이면서 네. 일단 올해 김장은 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천천히 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남사진이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인제 부근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은 팔곡분기점에서 매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간고속도로 영천 쪽으로 신영 부근 1차로와 2차로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동군이 나들목에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영산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창녕 부근 2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고요. 고령 분기점 2차로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뒤쪽으로 4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책인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강남이나 한강벨트의 경우에는 오름폭이 다시 커지고요. 이 양극화만 오히려 심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제시할 다음 정책 카드는 무엇일지 경제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을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네. 가격 측면과 거래량 측면을 좀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아파트 값 이 변동률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걸 보면 11호 대책 발표 직전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의 누적 상승률이 0.54%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책 이후에 토어제 이제 시행이 되기까지 약간의 5일 정도의 그렇죠. 날짜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10월 셋째 주에 0.5%이 최고치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 이후로 이제 0.23%, 0.19%, 0.17%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줄었네요. 있습니다. 네. 거래량은 좀 쪼그러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서 이제 갭 투자가 불가능해졌고 네. 또 이제 어쨌든 거래를 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 거래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네. 이 10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이 2,320건으로 집계가 됐대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직전 27일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1,254건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7%가 줄어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대폭 줄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제 간간히 체결되는 거래에서 가격이 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이 11호 대책 이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던 곳, 뭐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이 시장 움직임이 조금 다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7%로 둔화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 자치구별로 보면 오히려 확대된 곳이 좀 눈에 띄어요. 예. 그래서 한강 멜트 중에 한 군데죠. 이제 성동구가 0.29%에서 0.37%로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네. 뭐 용산이나 서초, 송파도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예. 거래량도 줄기는 했지만 이 송파구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거든요. 얼마 안 줄었어요. 네, 뭐 한 주 사이에 이제 거래량 감소율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초구에서도 7% 네. 정도로 해서 이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또 봐도 이제 감소율이 확연히 좀 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현상, 또 이제 집값이 계속 이제 뭐 오를 거다, 떨어지지 예. 않을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이 되면서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좀 다른 자치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좀 뭐 뚜렷하지 않았던 이른바 노도강 지역이죠. 이 11호 대책에 대한 반발이 아직도 거센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도 좀 집중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예. 이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최근 3개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 해당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나 1.5배를 각각 넘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이제 11호 대책 직전에 라고 하면은 이제 7월에서 9월인데 예. 이게 아니라 6월에서 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6월에서 8월 통계를 써서 이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7월에서 9월 통계를 사용을 했다면 서울 도봉, 강북, 뭐 경기 의왕 이렇게 포함해서 8곳이 규제 지역에서 빠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예. 이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 발표 시점에는 이 9월 통계가 공표되기 이전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를 활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네.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치권 야권은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고 이 규제 지역 지정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까지 좀 진행한 상황입니다. 네. 이 노원에서는 11호 대책으로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조합원은 일정 단계 이후로 이제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서 그러니까 그렇죠. 즉 아파트를 팔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뭐 그렇고 또 이제 주택 공급수가 뭐 1주택으로 제한되는 등의 이런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면서
노후주택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좀 혼란이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외를 두기로 했죠. 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여의도와 목동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기존의 이 여의도와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단위별로 좀 기존의 토어제 지역이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추가로 이제 걸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점이 이제 10월 15일로 딱 박히면서 이미 이 대책 전에 이 토어제 때문에 매수 의향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거래 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매수 의향서를 구청에 보내놓고 허가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거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돼? 그러면 나 그렇죠. 이거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좀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정부가 이 대책 발표 전에 이 매매를 약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벌써 한 달 정도가 그러니까요. 지났는데 좀 네. 뒤늦은 대책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다행히 그래도 예외로 하기로 한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규제지역 정비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사업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원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뭐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어떤가요? 이 국토부에서는 일단 지금으로선 네. 11호 대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값이 상승하는 건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전세값 상승 폭이 이제 매주 이제 지나면서 0.01% 포인트 수준으로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지난해 말부터 감소하던 전세 매물이 오히려 이제 지난 8월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자치구별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존의 토어제 지역이었던 강남 상구 쪽 전세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새로 11호 대책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간혹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또 특히 이제 서울에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량이 꽤 많은 편인데도 그렇죠. 이 전월세 가격이 야금야금 좀 오르고 있다는 점도 좀 어.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뚜렷하고 큰 폭으로 이제 뭐 변화는 없더라도 좀 정부에서 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유례없는 강력 규제에 뭐 아직도 시장 혼란이 좀 커 보이는데 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얘기가 나오는 게 또 보유세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산세랑 종합 부동산세를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보유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보유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정부가 지난주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쉽게 풀어 말해서 시세 반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2026년 공시가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다가 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시세 90%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정도로 후퇴를 시켰고 네. 이제 이게 지금 4년째 이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뭐 단독주택은 53.6%, 토지 65.5%, 뭐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그러니까 69%라는 얘기는 10억 시세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 6억 9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뭐 이 보유세 부담을 좀 고려한 조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연금 이런 67개 제도에서 이 세금과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이 되는 자료입니다. 기준이 되는. 네, 그래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뭐 아파트 값이 워낙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동결을 하더라도
보유세는 덩달아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지역이랑 또 이른바 한강벨트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이제 커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이제 매해 좀 이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는데요. 네. 이걸 보면 이제 내년 보유세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의 공시가격이 올해는 한 20억 4,700만 원 정도였다라고 네. 보면 내년에는 29억 9,70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어이구, 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43% 오를 것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또 이제 마레프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약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16만 원으로 이것도 뭐 역시 38% 넘게 늘어날 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마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한 세 부담에 따른 이제 여론 악화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이 계획은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또 이제 이 세부담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료 증가가 덩달아 이제 오르게 되고 예. 또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이 재산이 어쨌든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묶어둠으로 인해서 이 급격한 변화를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들 고민이 크지만 또 있는 분들은 있는 분대로 고민이 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이 상속세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도 좀 본격화되는 모양새던데요. 네, 그렇죠. 이게 집값 상승이 보유세뿐만 아니라 이제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네. 이 1가구 1주택 가구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가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이 상속세 개편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손보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좀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이 현재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다가 이제 뺄 금액만큼 공제할 금액만큼을 빼고 거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겨지는데 이 공제 금액이 1997년 이후 그 제자리입니다. 97년. 네. 그래서 최대 한도가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 플러스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20년에는 11,181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1,193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속세 전반을 이제 개편하기보다는 이 공제 한도를 늘리는데 좀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일괄 공제 8억 원 플러스 배우자 공제 10억 원, 그래서 18억 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요. 네. 또 정의령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괄 공제 7억 원, 배우자 공제 10억 원, 17억 원으로 해서 이제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8월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이 14억 9천만 원을 넘는다고 하니까요. 뭐 만약에 이제 공제 금액이 뭐 17억 원, 18억 원 정도로 늘게 되면 상속인들이 세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세는 고소득층 세목이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 두고 여야 간 공방 더 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11호 대책을 실패한 대책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여야 간 공방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정부랑 여당 사이에서도 좀 이견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또 내년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나 뭐 또 종부세 관련한 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두고도 또 논의가 좀 한 차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경제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김 노래 듣고요. 1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젊은 세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외모, 인기, 실력 같은 것이 가장 빛났던 시기를 가리켜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즈 시절이라는 말에서 리즈는 영국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리즈 유나이티드 FC의 축구 선수 앨런 스미스가 뛰어난 활약을 펼치던 때를 이르던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 후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축구 팬들이 비꼬는 의미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지금은 전성기 또는 절정기 등의 뜻으로 쓰이는 일상 용어가 된 것이죠. 전성기는 형세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한 시기를 뜻해서 전성기를 누리다, 전성기를 맞이하다 같이 씁니다. 또 절정기는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절정기를 이루다, 절정기의 기량을 뽐내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정기에서 기 대신 시대라는 말을 붙인 전성시대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는 온화한 가을이었는데 오늘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3도 정도 낮고요. 강한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0.6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높은 하늘로 영하 25도에 가까운 매우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4도, 철원 영하 7도, 세종 영하 2도, 대구 0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지금 충청 이남 서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진 찍는 게 일상화되면서 동의 없는 촬영, 또 SNS 게시로 인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무단 촬영에 관련된 법률 상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와 베이글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저희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등 아프리카와 중동 4개국 순방 외교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검사 출신의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은 항명이라며 검사장 강등 조치 등을 압박했습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은 첫 출근길에 침묵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오늘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도시 정비 계획의 규제 완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행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다해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등 4개국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한미 협상 매듭 짓자마자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됐네요. 네,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네. 일정은 총 7박 10일이고요. 국가는 4개 국가 순방하게 됩니다. 예.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는데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등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방산 세일즈에 공을 들일 전망인데요.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사흘간 일정 소화한 뒤에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합니다. 네. 정상회담 이후에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거고요. 예. 이곳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세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를 하고 또 최근에 우리가 경주 에이펙에서 그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이거에서 합의를 끌어냈는데 네. 이 논의를 국제사회로 확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취임 이후에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G7 정상회의 있었고 유엔 총회 참석하고 경주 에이펙까지 치러냈고 그렇죠. 이제는
G20 정상회의 끝으로 해서 올해 다자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수순이고요. 예. 다만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미중러 3개국 정상은 불참합니다. G20 참석 후에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네.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이죠.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 가진 후에 귀국길에 오르는 일정인데요.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모두 중동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 번영, 문화 전반에서 상호협력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 한미 양국이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했는데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정부와 여당은 이 팩트시트를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규정을 하면서 네.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 비준 여부 필요성을 두고서는 보니까 전문가들 의견도 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헌법 60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국회 예산정책처도 내다본 게 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가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국회 예정처가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지만 또 반대로 구속령이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했다가는 자칫 우리만 스스로 좀 족쇄를 셀프로 차게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협상은 트럼프가 물러서는 날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서 네. 변동성이 계속 큰데 그때마다 이 세부 사항을 조정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안에서도 시끄럽잖아요. 연방대법원이 이런 관세 적법 여부를 그런 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미 미국 판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트럼프가 졌다고 할 수 있고 네네. 내년 중간선거도 사실 뭐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땅땅 박아버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좀 이거는 정략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점검을 찾아 나가야 된다. 점검하고 접점을 찾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면서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 굴종 시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고요. 이 국민의힘은 굴종 시트, 백지 시트라고 팩트 시트를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국익 시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향해서는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강버스 소식인데요. 잦은 고장 때문에 운항을 멈췄다가 한 달여 만에 운항을 재개했는데 또다시 한강버스가 사고로 멈춰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네요. 네, 15일 지난 토요일 저녁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네. 이게 잠실 선착장에서 한 118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한강버스 102호가 하천 바닥하고 선박 아래가 부딪히면서 멈춰섰는데요. 네. 그 당시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고 이 승객들이 사실 선착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구조 기다리느라 1시간 정도 뒤에 밤 9시 18분쯤에 모두 선착장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그때 소방구조정하고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출동을 했고요. 다행히 정말 아무도 안 다치고 사고 네. 인명피해는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지금 사고 선박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예. 이 선박 무게가 169톤인데 걸린 지점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이거를 무리하게 들어 올렸다가는 그 하중이 집중된 부위가 또 찢어질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4곳에다가
앵커를 설치해가지고 선박 고정해 둔 상태고 네. 19일 저녁까지 이 만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좀 떠오르면은 네.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김민석 총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어요. 선착장 위치 선정, 또 운항 노선 결정 시에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고 예. 그리고 한강버스 운항 중에 좌초나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다시 한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 국무총리로서 뭐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과 뭐 특별 지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워낙에 그렇죠. 아직 꺼지지 않고 있고 예. 뭐 당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는 거지만 계속 좀 오세훈 시장하고 종묘도 그렇고요. 네. 좀 부딪히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 붙게 되는데 뭐 물론 여당에서는 김민석 총리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이라고 하는 박주민,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의원들도 줄줄이 뭐 이른바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의 그런 대립각이 불거지는 건데 예. 이미 오세훈 시장은 김민석 총리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네. 네. 종묘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건데 오세훈 시장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큰 틀에서 나라와 도시의 발전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께서 특정 기관의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2명이 오늘 나란히 구속갈림길에 서게 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11시에 나란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공수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칼을 빼드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역으로 공수처 검사들이 구속을 심사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두 사람 김선규 전 부장검사 그리고 송창진 전 부장검사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면서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는데 이때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역시 관련해서 그 출국금지 해제를 송 전 검사가 지시했다라는 공수처 관계자의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또 지난해 6월에는 그 오동훈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반기를 들었다는 건데요.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네. 강제 수사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좀 특검팀은 이 두 사람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송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었고 예. 두 사람이 또 윤 전 대통령하고 근무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특검팀은 이 친분이 수사 지휘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서 영장 심사를 받는 건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입니다. 네. 빠르면 오늘 밤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이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년을 구형했네요.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하고 친분을 내세워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진급을 도와주고 청탁을 해주겠다라면서 금품을 요구했고요. 네. 현금 2천만 원,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민간인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른바 제2수사단이라는 것을 사적으로 조직해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했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뭐 관련 인력들의 인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군사 정보 본인이 넘겨받아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이 징역 3년 외에도 받았다고 하는 그 현금과 또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구속된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기각됐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조태용 전 원장 구속적부 심사를 열었는데 오늘 새벽 2시쯤에 기각했습니다. 예. 조태용 전 원장은 이런 주장이었어요. 자신의 구속 사유가 됐던 것 중에 그 증거인멸 우려 같은 거는 사라졌다. 왜냐하면은 이미 압수수색해가지고 증거 확보했으니까 그건 사라진 거고 또 나의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내란 특검 구속영장은 적법하게 발부가 된 거고 예. 또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은 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자리엔 특히 최상목 전 부총리하고 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특히 최상목 전 부총리의 그 등장이 왜 주목을 받냐면 바로 그 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국무위원들이 증언을 했던 내용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예. 이때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자리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당시인데 네. 그 공직을 이대로 마무리할 거냐.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느냐. 왜 안 말려냐. 네. 뭐 당신은 예스맨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최상목 부총리가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국무위원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한 질문이 오늘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추경호 전 대표 불러가지고 원내대표 불러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상황하고 관련한 증인 신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 끝소식인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서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네요. 네, 이 내용은 여권 내에서는 좀 공개적으로 요구가 꾸준히 나왔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또 오늘 이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첫 공식 출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가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분간 차분하게 로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미 구자현 대행이 지난 토요일에 곧장 업무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검찰청 부장, 국장들하고 면담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중요 사항들 보고 받으면서 업무 파악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정부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전보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뭐 형사처벌에다가 감찰징계까지도 뭐 검토를 하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검찰 내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제 또 표본이 될까 또 몸을 사리는 모습도 뭐 은연중에 보인다고 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자현 대행이 대행으로 올랐기 때문에 과제가 좀 많은 상황이죠. 지도부 공백을 검찰 대행으로서는 그 검찰총장 대행으로서는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내부를 다독이고 조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이 항소 포기 사태 전말을 밝혀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당분간은 혼란 수습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에는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상권 침해 관련된 내용 살펴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SNS와 1인 미디어 플랫폼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네. 당연히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내가 남긴 사진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초등학교 앞 분식점을 운영하던 30대가 20여 명의 어린 여자 어린이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당연히 신체를 찍는 불법 촬영을 해서는 안 되고 예. 또 신체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얼굴과 같이 노출된 부위를 찍는 부분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오늘은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요. 동의 없이 촬영 혹은 게시된 사진이나 영상 관련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관광지를 간다거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진 찍다 보면 제가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사진에 제가 배경으로 찍히는 일도 좀 흔한데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초상권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초상권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내 얼굴과 같은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초상권이라는 것은 초상권이라는 말 자체로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과 또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서 나오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격권은 이제 사람이라면 모두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만이 초상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초상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남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는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맛집 같은 곳에서 네. 동의 없이 촬영을 한다거나 또 SNS에 촬영된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셀카를 찍었는데 뒤에 제3자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SNS에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또 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찍었던 사진들 혹시나 다른 사람 찍혔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무조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그 자신의 사진에 타인이 배경으로 촬영된 경우에 네. 해당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네. 모든 사진이 무조건 다 초상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든 사진 한 장도 못 찍을 찍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단순히 배경에 타인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요. 네. 관광지나 거리 등에서 공개된 장소 같은 곳에서 본인이나 풍경을 촬영하다가 배경에 일부로서 타인이 우연히 이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불꽃 축제 같은 데 가면 정말 수백 명의 인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경 인물이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으로 사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 또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거나 네. 너무 작게 나와서 누군지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예. 그리고 또 해당 사진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관용으로 기록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러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배경 인물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고 네. 또 사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나 또 해당 사진을 사업적 목적 등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하. 또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 예. 그리고 또 사진의 맥락상 배경의 인물의 명예나 사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상권을 침해를 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가요? 그 초상권 침해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네. 그 밑에 그 사진에 나온 사람에 대한 막 조롱하는 글을 올린다거나 뭔가 악플을 단다거나 하면은 예.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다른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네. 그때는 그 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권 침해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별다른 의도 없이 개인의 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시했을 때 네.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와 가실에 의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되는데 뭐 일상 사진의 공유 목적인 SNS 상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맛집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사진에 찍혀서 다른 사람의 SNS에 내 얼굴이 게시가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그런 건 안 이유만으로는 되겠죠. 배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입증을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찍힌 사진을 게시물로 올린다고 한다면은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는 뒷모습이 나온 장면이나 네.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올린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글을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어딘가 이렇게 게시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뭐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초상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좀 정신적 위자료로 인정하는 사례가 뭐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SNS에 내 사진이 올라가서 내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정신과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실제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혹은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정도로만으로는 이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은 법원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침해 행위의 내용 그리고 기간,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 매체의 전파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위자료 액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인플루언서랑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재산적 손해는 별도로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한 20만 원 정도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형 모델의 사진을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사안에서는 이제 500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고객의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 이건 이제 물론 모욕죄와 결합이 돼가지고 그 판단한 사례긴 한데 600만 원의 이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 일명 뭐 몰카나 도찰이라고 하는 몰래카메라, 뭐 도둑 촬영 이런 불법 촬영물도 일반 사진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건가요? 그렇게 똑같이 이제 다뤄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불법이 더 심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어린 여자 어린이들을 도찰한 이제 30대가 구속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 사진이 아닌 뭐 몰카, 도찰로 불리는 불법 촬영 행위는 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법 촬영 사건에서 이 조항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그럼 과연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노출 자체를 아예 인정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법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평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를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그리고 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사안에서 이제 어떤 분이 수영장에서
여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촬영 시간이 길지도 않았고 또 민감한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한 것도 아니었고 또 이를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단 촬영 자체만으로는 또 초상권 침해와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경우는 형사, 민사, 손해배상까지 다 가능합니다. 혹시 그러면 본인이 직접 찍은 게 아니더라도 이런 불법 촬영물을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이제 촬영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소지나 저장하는 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그 동영상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런 동영상 콘텐츠에 원치 않게 찍히는 경우에 이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 생방송의 경우 이제 원치 않게 찍힌 사람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등의 이제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이제 찍히는 사람의 얼굴이 방송을 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업무를 목적으로 뭐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에 적용을 받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했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촬영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인 길거리 생방송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본인의 이제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방송 스트리밍에 나오도록 막 찍고 있다라고 한다면 찍지 말라는 의사를 좀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찍히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은 또 상대방은 찍어도 된다라는 이제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항상 어필을 하셔야 되고 또 사진을 찍는 사람 역시 찍히는 사람의 의사를 묻고 또 촬영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의 얼굴이 담긴 뭐 사진이나 영상이 SNS에 올라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 게시된 영상이라면은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이메일이나 내용 증명, 메시지 등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 등 플랫폼에 권리 침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들은 침해 신고를 받으면은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계속 게시돼서 피해가 커질 경우에는 법원에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형사 고소도 당연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도 이제 실제 사건 중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에 간 아버지가 앞에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가지고 연예인이 왔나 보다 해서 딸한테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담긴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신고를 당하고 체포까지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 이제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사실 이제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무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요 동의 없이 촬영 또는 게시된 사진이나 영상 관련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얼 피처링의 다이내믹 듀오 출첵 듣고 오겠습니다. 나얼 피처링의 브라운 아이스 다이내믹 듀오 출첵 함께 들었습니다.
자, 들어온 문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5555님. 얼마 전에 스냅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이 잘 나왔다면서 작가가 홍보용으로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초상권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데 얼굴과 같은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거나 또 공표되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스냅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동의 없이 작가가 홍보용,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사진을 내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이제 무단 게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셔가지고 글을 바로 내릴 수 있게끔 하시는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5655님, 유튜브 채널에서 관광지 소개하는 영상에 제 얼굴은 아니고요. 제 차와 차량 번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사안인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차와 차량 번호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만 이때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해서 그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예. 내가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남의 차와 차량 번호를 내가 제공받은 사람이 그걸 함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을 받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길을 가다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만으로는 그 법에 적용을 받질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초상권 관련해서도 사람의 신체라든지 이런 특징을 게시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차와 차량 번호만으로 이제 뭐 이걸 찍어서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 허허. 같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헌법상으로 아까 이제 제가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자유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만약에 내가 이 관광지에 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음에도 그럴 수 불구하고 있죠. 예. 이걸 찍어서 올려서 나의 어떤 이제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은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크게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흔히 초상권 하면 얼굴을 생각하게 되는데 9963님께서는 얼굴은 안 나오지만 제 목소리와 제 몸 전체가 나와서 누가 봐도 저라는 걸 알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하셨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초상권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목소리도 신체적 특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네. 뭐 성대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 다른 거고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몸 전체가 나오고 목소리까지 나왔다, 혹은 얼굴이 이제 뭐 모자이크가 네, 되었지만 목소리만 나온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임지용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모자이크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6166님께서는 유튜브에서 아이가 친구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내리지 않고 얼굴에 모자이크만 돼서 올려놨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답이 없고요. 이미 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거든요. 아,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상대방이 삭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직접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본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피해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액수도 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콩으로 김명한님께서 아이 영어 학원에 아들 얼굴이 걸려 있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 해당될까요? 네, 이것도 동의가 없이 지금 보면 이것도 홍보의 목적으로 아이의 얼굴을 걸어놨을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수상 실적이나 어디 학교에 뭐 입학한 거 이렇게 결과 많이 걸어놓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걸려 있는 것도 당연히 홍보 목적으로 해서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서 당연히 내려달라고 하실 권리도 있고요. 만약에 내려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네. 일 때문에 걸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555님, 6166님, 네,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식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진행자님 혹시 네. 에사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에사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아, 있으시군요. 예. 이게 그 애플 사이더 비니거의 그렇죠. 준말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과 식초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네, 그렇죠. 사과를 으깬 즙 또는 이를 발효시켜 만든 술을 애플 사이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사과 즙이든 술이든 놓아두면 이게 발효가 돼서요. 결국에는 식초가 됩니다. 아, 네. 근데 이런 에사비가 한참 동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아, 그래서 갖고 계셨나요? 저희 아내가. 아, 네.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네. 최근 이제 역풍을 맞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뭐 겸사겸사 다이어트와 식품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변천사를 좀 짚어보려 합니다. 이 방금 말씀해주신 예사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왜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걸까요? 네, 대체로 이제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건강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은 네.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경우가 거의 전부인데요. 네. 이 에사비에 대해서는 효능에 관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오, 예. 네, 영국 의학저널에서 아침 식사 전 에사비를 마신 참가자들이 3개월 만에 최대 8kg을 감량했다. 모든 네.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24에서 27의 과체중 피실험자 120명을 대상으로 각각 이제 5에서 15ml의 에사비와 네. 또 한쪽으로 위약을 먹게 했더니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즉각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왜요? 한마디로 연구의 방법론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런 요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영국 의학저널에서는 논문 게재를 1년여 만에 철회를 했는데요. 네. 뭐 그 사이 이제 에사비 뭐 업체들이 홍보에 이미 다 썼죠. 그렇죠. 네. 일부 이제 소규모 연구에서 체중 감량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고요. 이게 뭐 다른 식초와 다를 바가 없다. 뭐 그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뚜렷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기 전에도 에사비가 널리 사용됐던 건가요? 네, 일단 그 에사비를 그냥 드시는 건 다이어트 뭐 이런 걸 위해서 네. 이게 식초라서 산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나 식도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식초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는 조미료거든요. 네. 네, 국산도 사과 식초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성분을 보면 이 국산은 주정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알코올입니다. 예. 이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식초를 만든 다음에 사과 농축액과 향을 더해서 만들고요. 네. 이 에사비는 앞서 말씀드렸듯 사과즙 100%를 발효시킨 거라서 예. 사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래서 집에서 반찬을 만들 때 잘 쓰는데요. 특히 무생채에 잘 어울리거든요. 무생채. 네, 그래서 이제 겨울 슬슬 되고 예. 무가 맛있는 계절이잖아요. 네네. 이제 무생채 댁에서 만들어 드실 때 에사비 한번 써보시면 네, 다이어트 효과는 없어도 맛은 좋을 거예요. 무값도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네네. 다이어트 식품으로 실제로 이 뭐 홍초나 미초 뭐 이런 식초 종류들이 좀 인기 끌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홍초나 미초 모두 이제 과일즙, 특히 이제 석류즙을 발효시켜가지고 올리고당 등을 더해서 만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히 뭐 음식에 쓰기는 식초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일 향이랄지 감미료를 더해서 이렇게 아예 물에 타 먹는
농축액으로 네. 개발이 된 듯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웰빙 열풍과 함께 식초 다이어트가 유행을 좀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홍초나 미초 등 이제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됐고 네. 또 잘 팔리고 그랬죠. 그렇죠. 네. 사실 식초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역사가 되게 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미 유행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도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프랑스에서 한 달 동안 매일 식초를 먹은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엄청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19세기 영국의 시인 유명한 이제 바이런 경, 이분도 이제 체중을 감량을 한다면서 식초에 담긴 식초에 이제 비스켓을 담가서 네. 이제 식사를 했는데 좋지 않았다. 아이고. 예, 이분이 약간 다이어트 인플루언서 같은 역할을 당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식초 다이어트가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분도 건강에 안 좋았고 이거 마시다가 죽은 사람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다이어트 식품의 변화도 꽤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인류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체중 감량을 놓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역사가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미 기원전 400년에 그 히포크라테스 네. 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영양과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의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음식과 식이를 통한 다이어트는 1556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네. 루이지 코르나로라는 이가 장수의 예술이라는 저서를 썼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음식을 매일 400g 먹고요. 네. 와인을 470ml 마시라. 깜짝이야. 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470리터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큰일 나죠. 옛날부터 이렇게 이 식단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이탈리아에서 1614년에 과일, 채소, 허브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네. 이제 영국의 식단에 설탕과 고기가 넘쳐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요즘도 꾸준히 건강 식단이라고 대접받는 그 지중해 다이어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중해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쳤죠. 예. 이제 18세기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식이를 통한 다이어트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의사 조지 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의사들이 이제 그랬듯이 동네 술집, 이게 뭐 이제 영국의 유명한 펍이겠죠. 네네. 이 펍에 자주 들러 환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친목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술 마시고 그러니까 체중이 늘고 또 건강이 악화되니까 끊고 우유와 채소만을 먹는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네, 덕분에 근데 체중이 줄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절제된 일반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 보았는데 또 체중이 늘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요요가 왔군요.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죽을 때까지 우유와 채소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건 또 너무 네, 그러면서 이제 건강과 장수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이 우유와 채소를 먹는 식단의 장점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요. 네. 한편 이제 그 19세기의 최초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그 먹는 음식이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말을 남긴 뭐 인류 최초의 음식 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브리아 사방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저서 미식예찬에서 비만은 질환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산물이라면서 빵, 밀가루와 설탕을 쓴 음식, 감자를 먹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야, 이때부터 탄수화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또 뭐 어떤 다이어트 방법들이 유행을 했을까요? 네, 20세기로 접어들면서는 미국에서 이제 모든 음식을 32번 씹은 뒤 액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씹은 뒤 삼키라는 저작 다이어트가 등장했고요. 어떻게 왜 하필 32번이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1920년대에는 무려 흡연도 체중 감량을 수단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흡연이요? 네네. 네. 뭐 이제 담배 끊으면 살이 뭐 찌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속설이 있었잖아요. 있죠. 네네. 특히 이제 여성 모델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살을 찌우는 단 음식 대신에 뭐 담배를 찾아라, 우리 담배를 찾아서 피워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가지고요. 한편 이제 흡연을 권장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 다이어트를 여성의 의무처럼 부각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뭐 살을 빼는 방법으로 담배를 펴라라고 했다는 게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아찔한 좀 끔찍하죠. 광고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은 또 사라지기도 했단 건데 사실
이렇게 몸에 해롭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 식품들도 있잖아요. 네, 역사를 보면 사실 그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믿고 실행하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유행이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네. 예.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첫 번째 유행이온 음식이 자몽이었어요. 자몽이요? 네.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자몽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헐리우드 다이어트라고 불렸는데 이름 좋네요. 네, 1980년대에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편 요즘도 이제 마녀 수프라고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양배추 수프가 있죠. 네네. 저도 이거 옛날에 좀 끓여서 먹었었는데 저도 이건 이제 1950년대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양배추에 토마토, 샐러리 등 열량이 낮은 채소로만 끓인 수프를 먹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제 1980년대에 미국 가수 돌리 파튼의 이름을 얻고 한번 유행을 하고요. 또 좀 잠잠하다가 1995년에 여성 패션지 코스모폴리탄의 후광을 얻고 또 한번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열량이 낮아가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거라서 이게 뭐 수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수분과 근육 손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몸무게가 줄긴 하는데 이게 건강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또 별개겠네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정보도 많고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한 음식에 기대기보다는 좀 뭐 탄단지 잘 갖춘 식단,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한동안 혹시 이제 듣고 따라하실까봐 제가 소개하기도 좀 두려운 온갖 식이요법들이 스치고 지나간 다음에 1990년대에 나름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이어트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1995년에는 생화학자 베리시어스 박사가 고안한 존 다이어트가 소개됐는데요. 이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탄단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각각 40, 30, 30%의 비율로 맞춰서 먹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역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애킨스. 네. 1998년에 의사 로버트 애킨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 내놓은 이 다이어트 방식인데요. 이건 이제 4단계로 나눠가지고 지방과 단백질을 강조한 식단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연예인 킴 카다시안이 이제 감량의 비결로 꼽는 등 오늘날 이제 그 뭐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합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다이어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서 단백질을 사실 많이 섭취하실 경우에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단백질 음식들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네, 편의점에서 무슨 드링크도 팔고 그렇죠. 네, 그런 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는 밥심이라고 해서 밥을 꼭 먹는데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흰 쌀밥 대신에 뭐 곤약밥이나 잡곡밥 먹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이런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요. 네, 요즘은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뒤죽박죽인 느낌인데요. 이제 단백질 섭취는 증가하고 또 열량 섭취는 감소하고 또 여기 이제 뭐 저속노화라고 있죠. 이제 렌틸 콩밥 같은 음식이 섞여서 이제 뭐가 뭔지 뭐가 맞는지 자세히 안 보면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이긴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곤약밥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단백질 섭취에 이제 열중하는 분위기를 타고서 닭가슴살 국수 뭐 이런 오히려 사실 초가공 식품에 가까운 그런 식재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저속노화 트렌드는 밥에서 콩의 비율을 늘릴 것을 강조하는데요. 일반 콩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팥과 맛이 비슷한 렌틸 콩을 먹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트렌드가 요즘 되면서 관련 즉석밥 제품들이 나오고 그런 현실이죠. 다이어트 위해서 그 오트밀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게 원래 서양에서는 그냥 아침 식사로 또 즐겨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오트밀이 사실 그냥 우리로 치면 죽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맛이 없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약간의 비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트가 사실 귀리라는 곡식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단단해가지고 조리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참 끓여야 되는데 아침 식사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상당히 인스턴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알곡을 납작하게 누르거나 아예 종이 부스러기처럼 부숴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잠깐 끓이면 먹을 수 있다거나 아예 이제 뜨거운 물만
네, 사발면처럼 부어서 바로 조금 잠시 기다렸다 드실 수 있는데 네. 대신 이제 염을 갖다 싶을 정도로 맛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이 귀리 곡식을 칼로 자른 스틸컷 오트밀. 네. 그래서 이제 자른 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그나마 맛은 좀 괜찮은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 드셔왔던 뭐 다른 음식들의 자리를 빼앗을 정도로 맛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스틸컷 오트밀은 밤새 불렸다가 아침에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좀 드실 수 그렇게 좀 시간을 절약해서 네, 드실 네.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사실 다이어트가 진짜 힘든 거는 이 다이어트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다 맛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평론가님 알고 계시는 좀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혹시 없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식은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네.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실 각오를 하시는 게 선택과 다양성의 면에서 좀 바람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 네. 또 이런 지방의 느끼함을 덜어주는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에사비 같은 맛있는 식초요. 네. 그리고 이제 버섯과 콩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미 같은 통곡식류 위주의 식단을 꾸려 나가시면 이제 건강식이라고 말하는 완조리 제품을 사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맛있는 그런 식생활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네. 청취자 7320님. 에사비 살 빠지는 건 모르겠는데 과식하거나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었을 때 에사비 먹으면 조금 죄책감이 들긴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7133님도 레몬 식초 먹고 있어요. 콩으로 청취자 김미진님은 맛난 게 너무 많고 안 먹으면 기력이 떨어져서요 하셨는데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끼 실록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